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4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하천의 BODU가 8mg/L. 여기서 BODU는 최종 BOD가 되는 거죠. 탈산소 계수 K1이 0.1/day, 4일 후 남아있는 하천의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상용대수 기준. 여기서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것은 밑수를 10을 사용을 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BOD5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BOD5를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남아있는 하천의 BOD 농도예요. 남아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BOD 공식은 소모 공식과 잔류 공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다는 것은 잔류 공식을 쓴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BOD4는 BOD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T. 그래서 여기서 10은 상용대수를 기준하기 때문에 밑수 10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소모 공식을 쓴다는 거. 팁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자, BODU가 지금 얼마죠? 최종 BOD가 8mg/L입니다. 그리고 K1이 0.1/day. 그리고 BOD4니까 T는 4일입니다. 따라서 3.19mg/L. 그래서 보통 보면 소모 공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잔류 공식을 사용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문제 2번. 수분 함량이 97%의 설러지에 응집제를 가하니 상등액대 침전 설러지의 용적비가 2대1로 되었다. 이때 침전 설러지의 수분의 함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침전을 시키는데 2대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침강 전에 보면, 자, 침강을 시킨 후라고 보면 침강 전에는 전체의 설러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침강 후가 되니까 우리가 상등액이 2고 설러지가 1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설러지가 들어가 있는 칸이 V가 되니까 얘는 V1이 되는 거죠. V1은 세 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V2가 되는 거죠. V2는 한 칸밖에 없어요. 그래서 V2는 1이에요. 그러면 설러지 구하는 공식은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잖아요. 여기에서 함수일이 없고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100-P1 대신에 TS1, 100-P2 대신에 TS2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V1은 3, V2는 1, 그리고 P1은 97%. 따라서 P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P2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값을 표현하면 91%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V1과 V2를 나타내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 어느 배양기의 제한기질 농도 S가 1000mg/L, 세포의 최대 비정식 개수 마이크로맥스가 0.2/h일 때 모노드식에 의한 세포의 비정식 개수는 제한기질의 반포화 농도 KS가 20mg/L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노드식을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모노드식에서 마이크로는 마이크로맥스 곱하기 S 나누기 KS 플러스 S의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마이크로맥스가 얼마죠? 0.2/h. 자, 그리고 S라는 값이 1000mg/L, KS가 20mg/L예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0.196/h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물의 이온화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값은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적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맞죠?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물은 강전해질로서 거의 모두 전리된다. 전리가 많이 되려고 하려면 전해질이 강해야 되죠. 그런데 물은 약전해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답은 수온이 높아지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 KW는 증가합니다. 순수 pH는 7.0이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pH는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가 2일인 방사성 폐수의 농도가 100mg/L라면 감소 속도 상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1차 반응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1차 반응식에서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예요. 그러면 여기서 CT라는 것은
C0에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C0분의 2분의 1 C0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T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식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풀어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만 대입하면 돼요? 시간 대신에 T 대신에 2일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0.347%day라는 값으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에 보시게 되면 영도시에서 DO가 용존산소입니다. DO가 8.0mg/L인 물의 DO 포화도는 몇 %인가? 대기의 화학적 조성 중에서 O2는 21%, 영도시에서 순수한 물의 공기 용해도는 38.46ml/L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DO 포화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DO 포화도는 현재 DO 농도 나누기 포화 DO 농도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현재 DO 농도라는 것은 영도시의 DO 농도를 뜻하니까 8.0mg/L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물속에 포화되는 DO 농도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물속에 녹아있을 때는 산소가 녹는 게 아니고 공기가 녹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녹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우리가 전환을 시키면 돼요. 자, 지금 물의 공기의 용해도가 얼마냐 하면 38.46ml/L예요. 그러면 38.46ml/L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값은 공기 중에 산소가 21% 부피로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21%를 곱하세요.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 값은 공기예요.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 자,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그럼 산소량으로 전환을 했어요. 산소는 기체죠? 우리가 mg/L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ml를 없애요. 그럼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체 1몰은 분자량 그리고 체적은 22.4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ml니까 22.4ml 부피분의 32mg. 32는 산소의 분자량입니다. 따라서 mg/L로 계산하시게 되면 공기가 물속에 녹았는데 산소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포화 농도는 11.538mg/L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DO 농도 8.0, 포화 DO 농도 11.538. 따라서 계산하시면 DO 포화도는 69.3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1차 반응식이 적용된다고 할 때 완전 혼합 반응기의 체류 시간은 압출형 반응기의 체류 시간의 몇 배가 되는가? 1차 반응에 의해서 초기 농도는 70%가 감소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기 농도는 퍼센트니까 100%는 거죠. T시간 후의 농도는 70%가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30%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 혼합형 반응조 CFSTR에서 1차 반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K가 있을 때의 식은 이 식을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Q 곱하기 C0-CT는 KVCT. 자, 여기에서 V와 Q를 이용해서 시간 T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Q를 오른쪽에서 나눴어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시간 T가 되는 거죠.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는데 C0는 초기 농도니까 100%니까 1, CT는 70%가 제거되고 30%가 남았으니까 CT는 남아있는 농도죠. 30% 0.3. 따라서 2.33 나누기 K가 됐어요. 자, 반면에 PFR의 1차 반응식은 기본적인 1차 반응식을 그대로 쓰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C0분의 CT를 역수를 취해줘요. 그럼 마이너스가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ln CT분의 C0는 KT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T를 정리를 해요. 그럼 T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K분의 ln CT분의 C0가 되는 거죠. 여기서 C0는 얼마? 1, CT는 0.3을 대입을 해요. 자, 대입을 해서 나온 값이 이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혼합형 반응조에서 플러그인 반응조를 나눠줘서 B를 계산하면 1.94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해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값은 해수에 HCO3-를 포화시킨 상태로 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HCO3-가 포화되어 있음으로써 해수의 pH가 8.2를 나타냅니다.
나번에 해수의 밀도는 염분비 일정 법칙에 따라서 항상 균일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해수의 밀도 같은 경우는 염분, 수분, 수압에 관계되는 함수인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답은 해수 내의 전체 질소 중에서 약 35% 정도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질소의 형태 맞습니다.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3에서 4 정도로 담수에 비해서 크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각의 보기가 정답이 되게끔 만들어도 시험에서 과하지 않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생동물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항상 출제를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하니까 문제와 답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문제와 답만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유기물 1몰이 완전 산화됐을 때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유기물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해를 시켜요. 호기성 분해를 시키게 되면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소를 많이 요구하게 되면 반응식에서 산소의 개수가 많은 물질이에요. 반면에 산소 요구량이 적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식을 세웠을 때 산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가장 적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이렇게 4개를 호기성 분해를 시켰어요. 호기성 분해를 시켜서 산소가 가장 적은 걸 찾으면 되겠죠. 산소가 가장 적은 것은 라번이 정답. 그리고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세포 비정가율이 마이크로맥스의 60%일 때의 기질 농도 S60과 마이크로맥스의 20%일 때 기질 농도 S20의 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모노드식을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노드식은 마이크로는 마이크로맥스 곱하기 S 나누기 KS 플러스 S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보면 마이크로가 마이크로맥스의 60%일 때예요. 그럼 마이크로가 0.6, 마이크로가 100%니까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0.6은 마이크로맥스 1 곱하기 S는 S60으로 바꿔놓으세요. KS는 그대로. 그럼 여기에서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대각선으로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 0.6 곱하기 KS 플러스 S60이 되겠죠? 는 S60. 그래서 X60으로 바꾸면 여기서는 0.6 곱하기 S60, 여기는 1 곱하기 S60이니까 1-0.6 X60으로 정리해야 되죠. 는 0.6 KS. 그래서 S60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1.5 KS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크로맥스는 마이크로의 20%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크로가 0.2, 마이크로맥스는 1, S는 S20으로 바꿔놔요. 여기도 마찬가지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대각선으로 곱해서 식을 S20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S60 나누기 S20을 하면 1.5 KS 나누기 0.25 KS를 하면 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걸 우리가 국민사 책을 보는 학생들만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제가 초간단 풀이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죠? 자, 여기서 S60 나누기 S20이라고 했는데 자, 먼저 60 나누기 20 나누기 얘를 합쳐서 100, 얘를 합쳐서 100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40, 80. 그러면 동일하게 얼마의 값이 나올까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대신에 초간단 풀이법은 필기에서만 이용을 하셔야 되고 실기에서는 풀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실기는 풀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적조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수계의 안정도가 작을 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안정도가 클 때 주로 뭐가 발생하죠? 적조 현상이 발생합니다. 답안의 강우에 따른 하천의 유입으로 해수의 염분량이 낮아지고 영양염류의 보급이 많을 때 발생하죠. 그리고 적조 조류에 의한 아가미 폐색과 어류의 호흡장애가 발생한다. 답안의 수중 용존 산소 감소에 의한 어패류의 폐사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안정도가 작을 때가 아니고 안정도가 클 때입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글리신 7몰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최종 산물은 HNO3, 그러니까 질소라는 물질은 질산으로, 탄소는 CO2로, H는 H2O로 분해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7몰을 분해한다고 그랬으니까 글리신과 산소를 비로 놓는데 7몰이니까 1몰을 기준으로 하겠죠? 글리신 1몰일 때 3.5 곱하기 32g은 O2입니다. 분자량. 그리고 7몰일 때 THOD. THOD는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입니다. 따라서 대각선을 곱해서 THOD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784g의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각종 용액 중에서 몰 농도가 가장 큰 것은 일단 몰 농도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질량과 부피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질량은 g으로, 부피는 리터로 대입한 다음에 1몰은 분자량이니까 각각의 물질의 분자량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질량 30g 나누기 4리터죠.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것은 NaOH예요. 그럼 NA가 23, 원자량이 O는 16, H는 1, 그래서 40, 1몰은 40g. 따라서 1.88몰 per 리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납은 3.6g의 황산 30ml. 3.6g 나누기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30ml는 0.03리터입니다. 그리고 황산 H2SO4예요. 그럼 H 1 곱하기 2, S 32, O 16 곱하기 4. 그러면 98g입니다. 그리고 답은 0.4kg의 염화나트륨 10리터. 그러면 0.4kg은 g으로 고쳐요. 10의 3승을 곱하면 되니까 0.4kg은 400g입니다. 부피 10리터. 그럼 분자량만 조사하시면 돼요. 자, 염화나트륨 NaCl이죠. Na23, Cl은 35.5. 그러면 58.5g. 자, 그리고 5.2g 염산 나누기 0.1리터. 질량 5.2g, 부피 0.1리터. 그럼 분자량은 염산은 HCl이죠. H1 플러스 염소 35.5는 36.5g의 분자량. 따라서 몰 농도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그럼 몰 농도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고 그랬으니까 가장 큰 값이 되는 가번이 가장 큰 값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존산소 농도가 9.0mg per 리터인 물 1000리터가 있다. 이 물의 용존산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필요한 Na2SO3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Na2SO3에 산소 한 개를 더하면 Na2SO4가 되거든요. 그러면 Na2SO3가 되면서 산소를 계속 소모하니까 물속에 있는 산소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Na2SO3의 분자량을 먼저 조사해 볼게요. Na는 23이니까 원자량이 2개, S는 32, O는 16짜리가 3개. 그러면 126g이에요. 그래서 126g일 때 산소 0.5 곱하기 O2니까 16짜리가 2개, 32g이죠. 자, 그리고 Na2SO3를 계산하니까 X를 놓고 지금 용존산소 9.0mg per 리터예요. 자, 물이 지금 얼마가 있죠? 1000리터 안에 있어요. 그래서 9.0mg per 리터 곱하기 1000리터. 그리고 미리그램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어요.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죠?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X가 g으로 값이 산출이 되겠죠. 따라서 70.88g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Na2SO3가 Na2SO4가 되면서 산소를 소모를 한다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번 문제입니다. 16번도 항상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다음 중에서 CSO 그리고 SSO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CSOS는 도시 지역의 비점 오염 부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답은 SSOS는 함유식 하수도에서 우천시 하수관계를 통과해 공공수역으로 방류되어서 처리된 하수도를 말한다. 자, 그리고 답은 CSOS는 함유식 하수관계의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되지 못하고 유출되는 오수를 말한다. 답은 도시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CSOS에 대한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번에 보시게 되면 SSOS 같은 경우에서는 함유식 하수도가 아니고 여기서 함유식 하수도가 아니고 분류식입니다.
분류식 하수도에서 우천시 하수 관계를 통해서 공공수욕으로 방류되어 처리된 하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번이 함유식이냐 분류식이냐에 따라서 지금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02 노르말 약산이 1.0% 해리되어 있다면 이 수용액의 pH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약산이 아세트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노르말과 몰 농도의 상관관계인데 지금 아세트산이 1가잖아요. 여기서 H가 하나니까 1가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1가 물질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0.02 노르말은 0.02 몰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세트산을 여러분들이 해리를 해보면 CH3CO라는 아세트이온과 H 플러스로 해리가 되죠. 이렇게 해리가 됩니다. 그러면 해리 후를 보게 되면 1대 1대 1이니까 지금 0.02 노르말이 몰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02몰에 몇 퍼센트가 지금 해리되죠? 1%. 1%는 0.01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아세트산 이온도 0.02 곱하기 0.01, 수소 이온도 0.02 곱하기 0.01이 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리 후에 남아있는 아세트산은 원래 해리 되기 전에는 0.02몰이었잖아요. 그럼 해리는 0.02몰 중에서 1%가 해리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차만큼 뺀 값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리 상수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pH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pH는 뭐가 중요하죠? H 플러스 A 값이 중요한 거예요. 해리 후에 H 플러스 A 값. 자, 그래서 산성물질, H 플러스는 산성물질이니까 산성물질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H 플러스 A 값이 이렇게 오는 거죠.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로그 0.02몰 곱하기 0.02를 해서 계산하시면 3.7이라는 pH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세트산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8번 생태계에서 질소의 순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대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와 특정한 조류에 의해서 단백질로 전환된다. 답은 질산화 미생물은 호기성 미생물이며 독립영양계 미생물에 속한다. 반면에 탈질환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종속영양계 미생물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답은 니트로조모나스균은 호기성 상태에서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전환시킨다. 답은 소변 속의 질소는 요소로서 요소 우레아제에 의해서 질산성 질소로 가수분해된다고 그랬는데 라반의 소변 속의 질소는 요소로서 효소 우레아제에 의해서 질산성 질소로 가수분해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성 질소로 가수분해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틀렸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에 보시게 되면 지구에서 물, 담수입니다. 담수의 저장 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 그 다음은 지하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년설과 빙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면 미생물의 분류에서 탄소원이 CO2이고 에너지원을 무기물의 산화환원 반응부터 얻는 미생물은 탄소원이 CO2라는 것은 무기탄소거든요. 그 다음에 무기물의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면 무기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독립영양계입니다. 독립영양계. 자, 그래서 독립영양계면서 에너지원을 산화환원을 사용했어요. 산화환원이라는 것은 화학합성이에요. 이렇게. 반면에 빛을 이용을 하게 되면 광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구를 맞추면 화학합성, 독립영양계. 화학합성, 독립영양계는 케모오토트로픽스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맞춰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팁에 있으니까 이 팁에 있는 내용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 들어가게 되면 무기물이 들어갑니다. 무기물. 그 다음에 CO2는 무기탄소예요. 무기탄소. 반면에 여기서 종속이 들어가게 되면 유기물이에요.
자, 유기탄소, 유기물. 대신에 햇볕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표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1번. 하수도 계획의 목표 연도에 원칙적으로 몇 년이냐? 하수도는 상수하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는 20년, 상수도는 15에서 20년. 따라서 하수도는 20년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심력 펌프의 규정 회전수가 2회/s, 규정 토출량이 32m의 삼성/미니처, 규정 양정이 8m. 이때 펌프의 비교 회전도. 비교 회전도 문제는 아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이론과 문제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NS는 N 곱하기 Q 나누기 H. 그래서 1, 2, 3, 4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Q는 2분의 1, H는 4분의 3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규정 회전수가 2회/s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RPM은 팁에도 있는 것처럼 RPM은 분당 회전수거든요. 그러면 초당 회전수로 나와 있으면 얼마를 곱하면 되죠? 6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2회/s에 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반드시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출량이 32m의 삼성/미니처, 그리고 전장정이 8m, 그리고 Q에는 2분의 1성, H에는 4분의 3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142.70 RPM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시설 중에서 플럭 형성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플럭 형성지라는 것은 완속 교반조를 뜻합니다. 혼화제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하고 침전지에 붙여서 사용한다. 그래서 급속 교반조, 완속 교반조, 침전조가 있죠. 그 급속 교반조가 혼화지입니다. 그래서 가번은 맞습니다.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 그리고 나번 플럭 형성 시간은 계획 정수량에 대해서 20에서 40분간을 표준으로 한다. 답은 플럭 형성지 내의 교반 강도는 하류로 갈수록, 교반의 강도는 하류로 갈수록 어떻게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감소. 답은 야간 근무자도 플럭 형성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투명도 게이지를 설치한다. 투명도 게이지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조명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를 수온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취수시설인 취수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수보는 보통 대하천에 설치되어 있죠. 답은 일반적으로 대하천이 적당하다. 맞습니다. 답은 안정된 취수가 가능하고 침수 효과가 적다. 침사 효과. 그리고 하천의 흐름이 불안정한 경우에 적합하다. 답은 정답입니다. 침사 효과라는 것은 뭐죠? 모래가 깎여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침사 효과가 크죠. 하천 자체에서는 모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답은 정답.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관의 맨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맨홀은 관거의 기점이나 방향, 경사 및 관경 등이 변하는 곳에 설치한다. 답은 관거 직선부에서는 맨홀의 최대 간격은 600mm 이하에 관해서 최대 간격은 75m이다. 답은 맨홀의 상판 높이는 유지관리상 작업원이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1.8에서 2.0m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은 맨홀의 부속물인 인버터의 발 디딤부는 5에서 7%의 횡단 경사를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수치가 잘못됐겠죠. 5에서 7%가 아니고 10에서 20%의 횡단 경사를 둬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획 우수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빗물 펌프장의 확률 연수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빗물 펌프장의 확률 연수는 몇 년을 기준하죠? 최대 50년이죠. 그래서 30에서 50년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하수 펌프장의 시설인 스크류 펌프의 일반적인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스크류 펌프는 문제에도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하수 펌프에 보면 부유 협작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유 협작물이 많은 하수 처리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답은 회전수가 낮기 때문에 마모가 적다.
나번에 수중의 협작물이 물과 함께 떠올라 폐쇄 가능성이 있다. 폐쇄 가능성이 있으면 스크류 펌프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수중의 협작물을 물과 함께 양수시키는데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하수 펌프장에서 많이 씁니다. 다번에 기동에 필요한 물 체험 장치나 밸브 등의 부대 시설이 없어서 자동 운전이 쉽다. 라번에 토출 척의 수로를 압력관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폐쇄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 중에서 부유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부유미생물과 부착미생물이 있죠. 부유미생물이라는 것은 물에 미생물을 띄워서 부상시켜서 처리하는 거죠. 반면에 부착미생물이라는 것은 여제의 미생물을 달라붙게 만든 생물막을 형성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유미생물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살수여성법이나 그 다음에 회전원판법, 접촉산화법 이런 것들이 있고, 반면에 부유성장식 같은 경우에서는 활성설러지법에 관계되는 거죠. 자, 부유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나번에 접촉산화법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나번은 부착성장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의 토출량 0.1m의 삼성/s, 토출구의 유속이 2m/s일 때 펌프의 구경은, 자, 공식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펌프의 구경 D는 146 곱하기 Q 나누기 V의 루트를 씌운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펌프의 토출량의 시간 단위는 분, 유속의 시간 단위는 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출량 자체가 분이니까 이 값은 미터의 삼성/미니처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되겠죠. 반면에 유속은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대입을 했을 때 146 곱하기, 자, Q는 0.1m의 삼성/s. 그럼 분으로 고쳐야 되니까 60초는 1분. 그죠? 나누기 속도, 유속 2m/s. 루트를 이렇게 씌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면 252.88mm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자, 이렇게 초를 분으로 고쳐준다는 것. 그래서 토출량 Q가 분의 시간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 처리에서 막분리 활성 설러지법의 장단점 및 설계 유지상의 유의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막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화라는 현상과 파울링이라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화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 자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울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인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화는 막 자체의 내부적인 인자에서 발생하는 현상, 파울링은 외부적인 현상입니다. 자, 갑은 2차 침전지의 침강성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 나번에 완벽한 고액 분리가 가능하며, 고액 분리라는 것은 고체 액체를 분리하는 거죠. 높은 MLSS 유지가 가능하다. 다번에 적은 소요 부지로 부지 이용성이 탁월하다. 라번에 분리막 파울링에 의한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파울링의 대처가 용이하다고 나오는데 용이하지 못한 게 MBR 공법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울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인자입니다.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31번에 보시면 펌프 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 중에서 펌프 운전 중에 토출량과 토출압이 주기적으로 숨이 찬 것처럼 변동하는 상태를 일으키는 현상으로서 펌프 특성 곡선이 산형을 발생하며 큰 진동을 발생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진동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윙 하는 진동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이 서징 현상이 되니까 나번이죠. 반면에 공기가 차는 현상은 캐비테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물망치처럼 땅땅땅땅 소리가 나는 것을 수격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번이 정답. 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32번 문제입니다. 지하수 치수 시에 적용되는 적정 양수량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적정 양수량이라고 해요. 그럼 적정 양수량이라는 것은 한계 양수량의 얼마? 70% 이하죠. 그래서 한계 양수량의 70% 이하가 적정 양수량이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 가스의 포집과 저장 시설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가스 포집과는 내경이 100에서 300ml 정도로 한다. 나번에 하루에 발생하는 가스 부피의 2분의 1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가스 저장조를 설치한다. 다번에 관부식 방지를 위한 탈염수 장치를 설치를 한다.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슬러지 소화조 지붕에 가스돔 및 가스 포집관의 안정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잘못된 설명은 답은입니다. 관부식 방지를 위해서 뭐를 설치하느냐 하면 탈황장치. 주로 이제 우리가 발생하는 이제 소화조에서는 혐기성 분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탈황장치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탈황장치, 황 자체가 부식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수시설을 형태적으로 분류했을 때 구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수시설의 형태는 댐, 호소, 유수지, 하수둑, 그리고 지하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류지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면 계획오수량의 산정 시 우리나라 하수도 시설 기준 중에서 지하수량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지하수량이라고 하면 1인 1일 최대 오수량입니다. 최대 오수량의 10에서 20%. 그래서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10에서 20%.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팁에 있는 계획 오수량 산정하는 방법이 지금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도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6번을 보겠습니다. 상수관로에서 조도계수가 0.014, 동수경사가 100분의 1이고 관경이 400ml일 때 이 관로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만관 기준이고 맨닝 공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맨닝 공식에 의해서 뭐를 계산하죠? 유속을 계산해요. 자, 그 다음에 관경이 400ml로 나와 있으니까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관경이 직경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러면 직경이 400ml니까 0.4m가 되겠죠. 따라서 면적은 0.12566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맨닝 공식에 의해서 유속을 구하는 식을 보면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 여기서 n은 조도계수, r은 경심, i는 조도계수, 기울기, 동수경사죠. 그러면 조도계수는 0.014로 주어져 있고 경심은 원형에서 경심은 4분의 d,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4분의 d예요. 그럼 0.4m를 대입하면 경심은 0.1m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는 얼마로 주어졌어요? 동수경사가 기울기니까 100분의 1. 따라서 맨닝 공식에 의해서 유속에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1.539m/s가 됐죠. 그러면 면적과 유속을 곱했어요. 곱해서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유속의 시간 단위가 세커, 정답의 시간 단위가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분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면적 0.12566제곱미터 곱하기 유속 1.539m/s. 세커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했어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11.60m의 삼성/minutes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면 경심에 관계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더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7번 상수 처리를 위한 급속 여과제 형식 중에서 여과 유량의 조절 방식에 따른 구별으로 틀린 것은 정속 여과 방식의 정속 여과 제어 방식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번에 유량 제어형, 나번에 수위 제어형, 다번에 정압 제어형, 라번에 자연 평형형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없는 것은 다번이 정답.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38번입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슬러지의 수송 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관내 유속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가 정답이 될까요? 관내 유속은 1.0에서 1.5가 정답이 되는 거죠. 하수 슬러지의 수송 관경은
관경에서 관내 유속은 1.0에서 1.5 m/s가 됩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 방법이 장기 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활성설레츠법의 변법으로 플러그 흐름 형태의 반응조에서 HRT와 SRT를 길게 유지하고 동시에 MLSS 농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HRT라는 것은 수리학적 체류시간, SRT라는 것은 미생물의 체류시간, MLSS는 미생물이죠. 나머지 형상은 장방형 또는 정방형이며 장방형은 직사각형, 정방형은 정사각형입니다. 장방형의 경우에 유로의 폭은 유효 수심의 1에서 2배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답안의 유효 수심은 2에서 4m를 표준으로 한다. 2에서 4m가 아니고 4에서 6m. 답안의 질산화가 진행되면서 pH 저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답은 답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0번에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 시설에서 중력식 침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평균 유속은 0.3m/s를 표준으로 한다. 자, 그리고 납은 체류 시간은 2에서 3분을 표준으로 한다. 답은 수심은 유효 수심에 모래 퇴적 부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랍은 침사지의 표면 부하율은 오수 침사지의 경우에 1800m의 삼성/제곱미터 대위로 한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침사지죠, 침사지. 그래서 침전 시간을 되도록이면 짧게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짧게 두는데 체류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통 30에서 60초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쭉 보면서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서는 방지기술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 내용 자체를 조금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보다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서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조금 암기를 해줘서 공식을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대신에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